아버지, 가게 파셔도 남는 거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대출금 갚고 나면 손에 쥘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게를 팔고 그냥 놀고 먹으려는 사람처럼 보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면 모를까. 두 분은 그런 것도 아니시잖아요. 세아가 너도 같은 생각이니?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 부모님은 연금이라도 있어서 덜 불안하지만 두 분은 아무런 대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가? 우리가 이 나이까지 애쓰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말이냐? 솔직히 나중에 저희한테 의지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으면 너 가게 차리라고 지원해 줄 생각이나 했겠니? 그건 그때 얘기죠. 지금은 가게도 팔아서 없으시고 판 돈은 대출 갚느라 다 쓰셨을 테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결국 저희 집에 의지하시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아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노후에 대한 준비도 없이 돈이나 흥청망청 쓰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는 것 같더군요. 한때는 제가 애지중지 키워가며 가게 차리라고 지원까지 해줬던 자식인데 이제 와서 고작 돈 얘기만 하며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부모를 대하다니 제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순자입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해 본 적도 있고 노래방이나 동네의 작은 술집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일도 5년 이상 자리 잡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고생하던 중에 아들 영규가 태어났는데 가게마다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그 평범함조차도 우리 부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만이라도 한 달 수입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영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우리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보일러 설치 가게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는 남편 영진 씨를 설득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모아 이 보일러 설치 가게를 인수해보자고 이번에야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먹고 살 길이 점점 막막해지잖아요. 이번에 기회라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봐요.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요. 그래, 이 나이에 잃을 것도 더는 없지 않나? 망해도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은 있겠지. 맞아요. 우리 이번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정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면 되죠. 좋아, 그럼 이번엔 죽기 살기로 붙어보자. 후회는 없게. 처음 시작할 때는 몸 쓰는 일이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처럼 보일러가 튼튼하게 오래가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고장이 잦았고 덕분에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해서 처음 맡은 일도 금방 해결해 주곤 했어요. 빠르고 확실한 수리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가게는 점차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다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일하자는 마음뿐이었는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가게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가스보일러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새로 나온 가스보일러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많았어요. 설치 후에도 자주 고장 나거나 사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다행히 남편이 기계를 잘 다루는 덕분에 가스보일러 수리에 있어선 동네에서 소문난 전문가가 되었고 저희 가게는 크게 바빠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돈을 제법 벌기 시작했습니다.
새 보일러 설치와 수리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고맙다며 단골이 된 손님들도 늘어났죠. 남편은 보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고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었고 그런 세심한 서비스 덕분에 입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보일러 관리 계약을 맺고 싶은데요. 단체로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요? 아파트 단지라면 규모가 꽤 되겠네요. 보일러가 몇 대나 있으신가요? 단지 전체에 보일러가 들어가니 800대 정도 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서비스에 문제만 없으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입주민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럼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만큼 비용 면에서도 조정이 가능할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견적은 검토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일러 공급업체와도 상의해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처음으로 안정적인 일거리가 생기자 저와 남편은 이제 정말 가게가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의 단체 계약 덕분에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었고 덕분에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저희는 새로운 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손이 부족해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였죠. 삶이 이렇게 나아지니 저는 제일 먼저 아들 영규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엔 사정이 어려워서 영규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었거든요. 한 명뿐인 아들이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남아 차마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규가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용돈까지 꼼꼼히 챙겨주며 아들이 아르바이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돈 벌면서 제 힘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어릴 적부터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저도 제 힘으로 키워가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아들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부탁하는데 부모로서 들어줘야지.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감사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잘해볼게요. 아들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과 저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걸 알게 되니 쉽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더군요. 젊을 때부터 힘든 일로 생계를 이어오느라 그동안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할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규가 학원을 다니며 커피를 배우고 곧장 카페를 차려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덕인지 걱정하던 일들도 척척 해결해 나가더군요. 그렇게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편과 저는 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은 결혼 후에도 아내가 베이킹을 배워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아가씨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더군요. 두 사람의 생각이 잘 맞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와 남편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절을 견뎌냈으니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죠. 더욱이 아들은 이미 사업 자금으로 큰 도움을 받은 만큼 결혼 후에는 자기 힘으로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한층 더 어른이 된 것 같아 흐뭇하기 그지없었죠. 부모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믿어주고 말고 할 게 뭐 있겠냐. 너희 둘이 목표도 확실하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 엄마는 새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 욕심도 있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욕심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줄 알았는데요. 그럼 욕심이 있어야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자기 삶도 잘 챙기는 법이야.
가족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힘도 되고 말이야. 맞아. 내 엄마가 그때 철물점 인수하자고 결단을 내린 덕분에 우리도 지금까지 잘 내올 수 있었던 거다. 그렇네요. 저도 사실 지혜가 옆에 있어서 카페 운영이 훨씬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부모는 만족이다. 결혼하면 우리한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너희만의 가정을 잘 꾸려가면 돼. 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까지 지원해주신 은혜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어느새 어엿한 어른이 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장사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았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희 부부는 보일러 가게를 꾸려가는 일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힘든 일을 10년이나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더 젊고 활기찬 사람에게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아들에게 물려주기에는 우리가 들인 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대출금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제3자 시공업체에 넘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를 인수할 만한 업체가 있는지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처럼 고정 계약이 많아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사업체라면 꽤 매력적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주변에 아는 시공업자들에게도 이야기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쉽게 나서는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른 건 아닐까요? 아니지.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받아야 수지가 맞아. 그래도 벌써 내놓은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사람들이 간만 보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매출을 생각하면 이 금액도 높은 게 아니니 결국 살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남편과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1년까지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 허리가 자꾸 아프다 보니 가능한 한 빨리 가게를 정리하고 싶었기에 마음이 초조했죠. 하지만 남편이 조금 더 버텨보자고 하니 저도 한결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9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중견 시설관리 회사의 영업부장이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께 전화가 닿지 않아서 사모님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라며 먼저 말을 꺼내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우리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만나서 가격을 조금 조율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기니 남편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바쁘지 않으니 오세요. 곧 점심시간이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흔쾌히 응하셨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잡힌 겁니다. 드디어 인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너무도 기쁘고 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오늘 꼬리 말도 아닌데. 잠깐만요. 얼른 화장하고 나올게요. 그러게 나도 옷 좀 갈아입어야겠네. 깔끔하게 입고 가자고. 저와 남편은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은 저희가 제시했던 금액의 90%로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10% 차이라지만 몇 억이 오가는 상황이다 보니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니 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냐? 원래 가격을 조금 높게 부르셨으니까 지금 제시된 가격에 팔아도 큰 손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요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몇 년 후면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으로 파는 게 나을 것 같네. 좋아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제가 전화해 볼게요. 결국 가게를 팔기로 결심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뭔가 찜찜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곧 가게를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내 아빠 허리가 요즘 부쩍 안 좋아졌잖니? 내 건강도 이제 생각해야지. 그동안 대출 원금의 이자까지 갚느라 정말 허리가 휘었어. 가게 팔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다 갚아야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하시려고요? 두 분 연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출 갚고 나면 어느 정도는 남을 거야. 우리도 이제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가 됐지 않겠냐? 요즘에는 아직 이른 나이신데 좀 더 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한테 손 벌릴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 마라. 이 상태로 더 일하면 몸만 망가질 것 같다. 아들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괜히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일할 만큼 일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는데 아들이 걱정하는 듯하니 오히려 불편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사실 남편은 손을 벌리기 싫다기보다는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고장난 허리를 고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허리 통증이 꽤 심해져 있었거든요. 이미 가게를 인수할 사람과 협의가 끝난 상태라 인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수한 사람은 40대의 젊은 남성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꽤 많은 돈을 모았고 대출까지 받아 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니 남편과 저는 마치 젊은 시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했습니다.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결국 처음보다 가격을 낮춰 팔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후 남편과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아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조금씩 갚아온 덕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20억이 넘는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삼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았지. 이제 남은 시간은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그래도 우리 쓸 만큼 남겨두고 우리 영규에게 미리 조금씩 증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아. 요즘은 증여세니 상속세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니까 좀 더 알아봐야겠어. 그래요. 그럼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 천천히 하면 되지. 그럽시다. 우선은 당신 허리가 안 좋으니 병원부터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친구가 나랑 똑같이 허리 아팠는데 재활치료 받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 병원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 그런데 허리도 안 좋은데 운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 꽤 멀다던데요. 이제라도 당신이 운전 좀 배워주면 좋겠어. 병원에 다니려면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이 나이에 운전을 배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택시 타고 편하게 다녀요.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영 불편했습니다. 거리가 꽤 멀기도 하고 남편을 부축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마음이 더 쓰였죠. 이제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 영규밖에 없었습니다. 영규야, 엄마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무슨 일이세요? 너희 아빠가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거리가 꽤 멀어서 말이다. 이제 운전도 힘드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오래 가야 하니까 누워서 가는 게 좋을 텐데 택시로는 불편하다 하셔서 한 번만 태워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돼. 너희 가게 쉬는 날로 맞추면 어떻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 매일 쉬는 날도 없이 병원 데려다 드리고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미안하지. 하지만 내 아빠 부축도 해야 하고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이 다 거기잖아요. 그 병원이 제일 잘 본다고 하더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라니 가보려고 하는 거야. 아들 영규는 잠시 말없이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한숨 소리에 그리 내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이걸 알게 되면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겠다고 할까봐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프시다니 어쩔 수 없죠. 상태 좀 나아지면 그때는 가까운 병원으로 다니세요. 그래, 한두 달 다니면 많이 나아지겠지. 잘하는 병원이라니까. 그럼 이번 주부터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될 때 가면 돼. 우리야 이제 일도 없으니 시간 많잖니? 그럼 저희 가게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 좀 한가하니까 이번 주는 목요일에 모셔다 드릴게요.
화요일은 저도 좀 쉬고 싶거든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부탁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럼 목요일에 10시까지 데리러 갈 테니 준비하고 계세요.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도는 듯했죠. 평소 같으면 이런 일로 짜증을 낼 아들이 아닌데 요즘 들어 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곧 사업장을 판 돈으로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남편의 허리를 빨리 치료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엄마, 왜 안 나와 계세요? 내 아빠가 나오다가 또 허리를 삐끗하셔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 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내려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시간에 맞춰 서두르다 남편이 또 허리를 삐끗해 겨우 부축하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뒷자리에 태우고 조수석에 올라타니 아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규가 차분히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 짜증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늦었니? 정신이 없어서 휴대폰도 확인 못했네. 5분 늦으셨어요. 저도 병원 다녀오고 나서 바로 가게에 나가야 하니까 다음엔 시간 좀 지켜주세요. 미안하다, 영규야. 일부러 늦게 나온 건 절대 아니었어. 성난 표정으로 운전하는 아들을 잠자코 달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함께 있으려니 마음이 답답해졌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허리 통증이 심한지 뒷좌석에 누워 끙끙 앓으며 이마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규야, 아빠 좀 부축해주고 있어라. 엄마가 접수하고 올게. 저도 주차해야 하니까 엄마가 해주세요. 알겠다. 그럼 병원 출입구 가까운 데서 우리 먼저 내려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의 무심한 말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야속했지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남편 앞에서 제 속상한 마음을 내비칠 수는 없었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남편을 부축해 병원 안으로 들어가 접수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당장 큰 수술을 하긴 어렵고 신경차단술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것도 수술 아닌가요? 선생님? 수술과는 다릅니다. 입원도 필요 없고 10분 이내 시술로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죠.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건가요? 심하신 편이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우선 신경차단술로 경과를 지켜보시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당장 시술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어렵고 다음 주에 초음파를 찍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안 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실 테니 가능한 가장 빠른 스케줄로 잡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약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사를 맞고 진통제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치료도 받고 약까지 받아 주차장으로 나와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주차를 마친 아들이 금방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남편을 혼자 두고 아들을 찾으러 갈 수도 없어서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규야, 우리 진료 끝났어. 어디 있니? 하고 묻자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몇 분 후에야 병원 출입구 쪽으로 차를 몰고 오는 게 보였죠. 차에 올라타면서 아들의 얼굴을 보니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가게에 무슨 일 있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없이 집사람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갑자기 손님들이 몰릴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신경차단술 받기로 했어. 입원할 필요는 없다더라. 월요일이요. 그럼 또 모셔다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들의 신경질적인 물음에 차마 그래야 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부탁하면 아들이 얼마나 성질을 낼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왕복에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길을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오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아서 갈게.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도 가게 일 바쁘다며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짜증내서 그러신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매번 너한테만 다 부탁할 수 있겠니? 아들은 제 냉랭해진 태도를 느꼈는지 뒤늦게 사과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들에게 부담이 될 걸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영규는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수술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글쎄, 들으니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오네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수술이 아니라 주사라서 적어도 2-3번은 맞아야 한다더라. 그런 건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셨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보험을 몇 개 들어놨으니 뭐 하나는 나오겠지. 에휴, 돈 아깝게 치료받기 전에 그런 건 좀 알아보시지. 저는 기가 막혀 운전 중인 아들을 힐끔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왜 그러냐는 듯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프신데 그런 말은 좀 하지 마라. 왜요? 큰돈 들어가기 전에 보험 알아보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보험이 안 나오면 좀 어때? 보험 안 된다 하면 치료도 받지 말라고 할 거냐?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러놓고는 스스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의 태도가 못마땅해서인지 작은 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모른 척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하루같이 길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됐다. 우리 알아서 갈 테니 오지 마라. 오늘 고마웠다. 얼른 가봐라. 아버지, 저 월요일에 올 테니까 나와 계세요. 그래, 얼른 가봐. 아들은 제게 물끄러미 한 번 더 눈길을 주고는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애한테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 당신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는데 무슨 잠이 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 속이 상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영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짜증도 많이 내고 우리를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야. 요즘 가게 상황이 안 좋으니 그러겠지. 돈 걱정이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는지 알잖아. 그래도 너무한 거 아냐? 병원비 하나하나 따져 묻고 보험 처리되냐고 꼬치꼬치 캐물어보고. 자기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영규도 살기가 팍팍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남편의 말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의 치료에 전념하다 보니 그 감정도 이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영규도 제 눈치를 살피며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고 묵묵히 병원에 함께 다녀주었습니다. 제 성질 같았으면 오지 말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만류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건 너무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3주째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까지 저리고 통증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상황이 좀 더 악화되신 것 같습니다. 수술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이고, 이 나이에 수술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당신 집에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고. 요즘은 미세 현미경으로 수술해서 절개도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입원하시고 수술 일정부터 잡아보죠. 남편의 건강이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 마음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굳은 일을 하면서 참아왔는지 옆에서 같이 일하며 봐왔지만 남편이 나를 위해 얼마나 견디고 참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그냥 지금처럼 치료받으시면 된다고요?
아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입원해서 수술받기로 했다. 주사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대. 처음부터 수술하셨으면 됐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괜히 멀리까지 다니셨네요. 진짜 헛수고였네. 집으로 향하는 길, 아들은 어김없이 투덜댔습니다. 남편 걱정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을 건드리는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성질을 내고 싶었지만 가장 우울한 건 남편일 테니 한 번 더 꾹 참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입원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나흘 이상 병원에 있어야 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죠. 뭐하러 당신까지 고생을 해. 그냥 간병인을 쓰지. 꼴랑 일주일도 안 되는 입원인데 간병인은 무슨? 내가 있으면 되지. 당신이 내내 병원에 있을 거야? 당연하지. 그런 걸 왜 묻는 거야? 나 못 믿어서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당신까지 힘들어질까 봐 그러지. 아프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 보니 이제야 마누라가 최고인 걸 알겠네. 남편이 부쩍 약해진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가게를 팔았을 때는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후로 남편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죠. 조금만 더 일찍 팔았다면 남편 허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남편의 수술을 앞두고 저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니 꼬박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날이 되자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나섰는데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어머, 새아기 너까지 웬일이니? 오늘 가게 안 열었어? 하루쯤 닫아도 괜찮죠 뭐.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영규 없이 너라도 가게 봐야 할 텐데 괜찮겠니?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앞이라 그런지 툴툴대던 것도 좀 덜해진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오늘 입원하고 검사 몇 개 한 다음에 수술 날짜를 정한다네. 오늘 바로 수술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있으니 검사할 것도 많은가 보지. 너희들은 이제 얼른 들어가라. 뭐하러 입원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이러고 있어. 그럼 저희 가볼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남편이 입원을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땐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남편이 병원에서는 식사도 제법 하고 활기를 되찾아 보이니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입원하니까 좀 살만해? 아까 간호사가 진통제 놔주고 간 후로는 훨씬 낫네. 영규 말대로 처음부터 입원해서 수술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그게 어디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겠어요? 돈 많이 나간다고 걱정하는 것 같던데. 에이, 남자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어. 2번만 더 서툴렀다간 모자 사이도 틀어질 것 같네요. 툴툴거리던 제 말에 남편도 크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 역시 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겠죠. 그래도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들락거리는 게 영규에게도 유쾌한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알기에 남편은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규가 병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좀 어떠세요? 수술한 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됐다. 뭐 벌써 괜찮아지려고? 그럼 내일 퇴원하시는 거죠? 경과 봐야 하겠지만 아마 그럴 거라더라. 꼴랑 4박 5일 입원하는 건데 뭐하러 자꾸 와봐. 바쁘다며. 그래도 수술하시는데 와봐야죠. 내일 퇴원하시는 시간 정해지면 모시러 올게요.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그러자. 우리야 내 얼굴 자주 봐서 좋지만 내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남편은 아들이 와주니 반가워하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짜증을 부리고 또 어느 날은 살가운 얼굴로 돌변하는 아들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쩐 일로 사근사근하대요? 그러게. 영규도 힘든 일이 많으니 여유가 없었던 거라니까. 자식한테 왜 이리 박하냐? 당신이 그 짜증 다 들어주고 있어봐요. 나는 여태까지 병원 다니면서 영규 기분 살피느라 여간 피곤하게 아니었다니까. 좀 봐줘. 가게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사춘기 소년도 아닌 30을 훌쩍 넘긴 아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점점 지치는 저였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두둔해 주려는 말에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의 수술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까지 함께 병원을 찾아온 걸 보면 정말 잠시 힘들어서 그랬던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퇴원 준비를 하며 병원에 온 아들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병원비 결제를 부탁했습니다. 영규야, 퇴원 준비하는 동안 이걸로 병원비 결제 좀 해라. 네. 남아있는 금액 다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겠지. 보험 서류도 같이 발급 좀 해달라 그러고. 알겠어요. 수납하러 다녀올게요. 그동안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계세요. 남편도 이제 재활을 시작하고 상태가 나아질 일만 남았으니 제 마음도 제법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실로 돌아온 아들은 여러 서류를 들여다보며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미처 그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남편 챙기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 보험 서류를 찾던 제가 뒤를 살피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뒤에 뒀으니까 그만 찾고 내릴 때 가져가세요. 그래, 카드도 같이 놔뒀니? 네. 근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MRI도 찍고 수술에 입원까지 했으니 그 정도는 나오는 게 당연하지. 보험에서 다 차감해 주는 거 맞는지 확인은 제대로 하셨어요? 영규야,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묻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 들어가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아들의 날 선말투의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의 타박에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자꾸만 자기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 애써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요즘은 실비로 90% 정도는 나온다더라. 우리가 보험 잘 들어놨으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좀 미리 알아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죠. 거참 이 녀석이 내가 아픈 거 고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그리 문제 삼는 건데? 저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따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운전하는데 방해되니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돈 다 냈고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지. 남편도 도무지 아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듯 따지듯 물었지만 아들은 정말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허리는 수술로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가족 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짜증을 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영규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그래, 좀 예민하긴 하더라. 가게 사정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도 참 비위가 좋네요. 저렇게 부모한테 짜증내고 공경할 줄 모르는 아들한테 도와줄 생각부터 하다니. 평소 저런 애가 아니잖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런 거라면 우리가 뭐 도와줄 이유가 뭐 있겠어?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찜찜했습니다. 아들 영규에게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돈 쓰는 일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짜증을 낸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부지런히 다니며 어떻게든 아들 부부에게 세금을 절약해 증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규야, 혹시 오늘 안 바쁘면 가게 일찍 닫고 우리랑 저녁이나 먹자. 갑자기요? 가게 장사가 안 된다며. 열어둔다고 손님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닌데 때론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식당 알려주시면 갈게요. 남편과 저는 가진 재산의 절반을 아들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은 후 저녁 식사를 핑계로 아들 내외를 불러냈습니다. 원래는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나 줄 계획이었던 돈이었지만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영규가 예민해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벌써 와 계셨네요. 우리야, 이제 놀고 먹는 사람들인데 늦게 올 이유가 있겠니?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영규는 비싼 소고기를 앞에 두고도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못 먹니? 요즘 많이 힘들어? 요즘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입맛도 없고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가게 장사가 많이 안 돼서 그러니? 그런 것도 있고 아버님도 아프셨던 게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거 걱정이 돼서요. 며느리가 남편을 걱정했다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자 영규가 안 그런 척해도 우리를 신경 썼던 걸까 싶어 내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수술했으니 더 걱정할 거 없어. 요즘 얼마나 잘 돌아다니시는데? 수술하셨다고 바로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재발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재발하면 다시 수술하면 되지. 이 정도는 무리 아니라고 했으니 너무 염려 마라. 툭하면 수술해요? 돈이 얼마인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냐고요. 아무래도 아들은 이번에도 수술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영규가 우리가 쓴 수술비를 아까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너 설마 아빠 수술비 쓰신 게 아까워서 이러는 거냐?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저번부터 보험 처리가 됐냐?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 말하는 게 딱 그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남편이 저를 급히 말렸습니다. 그도 어쩌면 영규의 속내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 입에서 그 의도가 맞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양반다리를 하고 있던 영규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 분 노후도 제대로 준비 안 되셨으면서 갑자기 가게를 팔고 이번에 수술하신다고 큰 지출을 하신 것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너더러 우리 책임지라고 했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지금까지 두 분 사업 날려 먹은 게 몇 번이에요? 어릴 때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던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세요? 그건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이랑 상황이 같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보일러 고쳐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두 분 기준에서 중요했겠죠. 제가 두 분이랑 같은 처지인가요? 저는 사업 관련해서 공부도 했고 빚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대책 없이 그때 대출 끼고 사업 확장하셨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해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있던 빚은 이미 다 청산한 지 오래고 가게를 열면서 받았던 대출도 장사하면서 제일 먼저 갚아온 일인데 영규는 우리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이어갈수록 저는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습니다. 영규가 우리를 노후 대비도 안 된 채 돈이나 펑펑 쓰고 다니는 짐 덩어리로 보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지원은 다 받아가 놓고도 이런 뻔뻔한 태도라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업하면서 대출 받았던 건 거의 다 갚아놨다. 가게 팔아서 남은 돈으로 대출 다 청산하고도 그만큼 손해 고스란히 남았어. 우리 말을 들은 영규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가게 팔 때 대출이 10억 넘게 남아있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얘긴데? 벌써 10년 넘은 일이야. 사업하면서 빌린 돈 하나도 안 갚고 버틴 사람이 어디 있냐? 정말 그 많은 돈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 상환한 내역이라도 떼어 보여줄까? 남편이 호통을 쳤지만 영규의 얼굴은 오히려 그제야 밝아지며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는데. 내가 빚내고 갚는 걸 왜 아들한테까지 얘기해야 하냐? 그래도 그 빚이 남았으면 저희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았겠어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는 거냐? 우린 생각할 만큼 다 해놨다. 너희는 왜 자꾸 우리를 걱정만 하는 거냐?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철저하시거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잖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니 이제야 한시름 덜었네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아들 내외가 대놓고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남편과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은 게 정말 잘못이었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그동안의 불만을 털어놓고 나니 눈에 띄게 기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하려고 했고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려 미운 마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속였다고 하냐? 나랑 내 엄마 노후는 걱정 말라고 몇 번을 말해줬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 빚이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알고 큰소리 치시는 줄 알았죠. 그동안 내가 자식으로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어렸을 때 사업 실패하고 빚진 건 미안하다만 그건 내가 돈 필요할 때마다 준 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생색을 내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 분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저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사돈댁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시다던?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노후 준비는 다 해놓으셨다니까 걱정 없으신 거예요. 그거야 나도 똑같이 말했지. 노후 걱정 말라고 했어. 근데 너희는 왜 우리한테는 돈이 얼마 있냐? 왜 이렇게 쓰냐 하며 달달 볶았던 거냐? 그거야 두 분은 그동안 노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내가 왜 자식한테 모은 돈까지 하나하나 보고해야 하냐? 남편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규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을 때에도 애써 아닐 거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노후 문제를 들먹이며 대접을 달리하는 아들을 보니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세요. 노후 준비도 안 된 부모가 돈 펑펑 쓰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간 창업자금? 우리가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돌려줄 생각이냐? 아니, 두 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거였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었지. 하지만 내 아는 꼴 보니 당장 돌려받아도 시원치 않겠구나.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두 분이 노후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으니 이런 고민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자식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 고마워하셔야죠. 남편은 이제 며느리까지 우리를 탓하는 모습을 보며 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후 준비도 안 된 부모한테 사업자금 빌려가고 마치 모른 척할 생각이었던 아들은 없는 셈 치는 게 낫겠다. 앞으로 내가 빌려준 돈 꼬박꼬박 갚아라. 뭐라고요? 자식이라서 도움 주셨던 거잖아요. 내가 우릴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라며 태도를 달리했지. 그럼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자식에게 뭐 하나 아깝지 않을 것 같구나. 진짜 치사해서 못 해먹겠네. 두 분 잘 먹고 잘 사세요. 거짓말로 속이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어머님, 아버님 좀 말려주세요. 당신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돈 갚을 생각 없으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며 화를 사귀고 있었고 저는 물끄러미 술잔을 비우는 영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그를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화가 나서 혼자 자리에 앉아 술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돈을 갚지 않겠다는 거냐? 자식한테 증여해 주신 것도 이제 마음 바뀌면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모양인데 그때 우리가 너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준 거야.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껏 이자도 한 번 안 냈는데 제가 맘 달리 먹으면 두 분 법대로 어마어마하게 돈 물어줘야 할걸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아냐? 법적으로 이자는 안 받아도 될 금액이라 안 받은 거야. 지금부터는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원금도 갚아라.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부모 노후 걱정했다는 이유로? 그게 우리를 걱정한 거냐? 내 사정 걱정한 거겠지. 늙고 병든 돈 없는 부모는 필요 없다며 버리겠다는 뜻 아니었니? 변호사 통해서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할지 알려줄 테니 흘려듣지 말고 그리 알아라. 남편과 저는 그대로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그 눈빛이 영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는 노후 준비가 돼 있으니 걱정 없다고 하면서 시부모는 준비돼 있나 몰라 남편과 얼마나 속닥거렸을지 모를 일입니다. 심지어 사돈댁은 자식에게 지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노후 준비가 돼 있다고만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저희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도 속상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애들한테 노후 준비 다 했다고 재산 물려줄 거라고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지가 우리한테 손 벌려 2억 빌려가고 자잘하게 도움받은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걱정 말라고 할 때 믿었어야지. 좋은 소식 전하려고 나왔는데 이게 대체 뭔 꼴이야? 차라리 잘한 거야. 우리가 가진 돈 다 알았으면 어떻게든 빼먹으려 했을 애들이야.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남으면 차라리 기부라도 해서 다 쓰고 가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후 영규가 변호사에게 들었는지 재산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 왜 저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왜요? 내가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우리가 모아둔 돈 쓰는 건 아깝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게 줄 돈은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거냐? 두 분은 아들인 저를 가지고 노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빚 없다, 재산 없다 한 적 있었냐? 우리는 손 벌릴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수도 없이 말했다. 빚 있을 거라 혼자 짐작하고 자꾸 물어댄 건 너지. 너나 새아기나 똑같다. 노후 준비 잘 돼 있다는 사돈한테나 가서 부탁해봐라. 혹시 아냐? 우리가 빌려준 돈도 그쪽에서 내주실지. 울고불고 매달리는 영규와 며느리를 남편과 저는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의 섣부른 행동과 남편 편만 들었던 걸 후회한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재산을 기부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 없겠어? 후회는 없겠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돈은 남겨두고 남은 건 기부하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자식이 하나뿐인 애가 있잖아요. 영규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놈한테 갚으라고 했던 돈은 남겨둘 거야.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가서 찾아가라고 하면 되지. 남편 역시 이제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모두 접은 듯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규를 위해 어떻게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보고 손해를 감수해가며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영규는 우리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희생하며 살았는지 아들은 끝내 알지 못했죠. 쌓아온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것이 영규의 눈에 단순히 숫자로만 보였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았던 세월을 이해하려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대화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 내외는 저들 힘으로 살아가게 하고 남은 여생은 오로지 우리 둘을 위해 평안하게 보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우리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